나눔, 너는 누구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나눔, 너는 누구냐?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있는 사회복지학과의 유범상입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사실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나눔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거든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서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런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것이 또 다른 나눔이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나눔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요. 그리고 그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둘러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질문하고 성찰한 다음에 그러면 그런 나눔이 가능한, 누구나 다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공동체를 꿈꾸는 그런 나눔. 그래서 저희는 상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질문 나눔에서 제가 첫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제가 사회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이거든요. 독립적일 것 같아요? 의존적인 사람일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국립대 교수고 박사학위가 있으며 또 그리고 잘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의존적일까요? 독립적일까요? 사회적으로. 자, 여러분, 제가 의존적이냐 독립적이냐 하는 이야기들 한번 해볼게요. 저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저 사진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전 중학교 3학년 때 찍은 사진인데요. 혹시 제 여자친구가 아니냐고요? 제 누나입니다. 저와 함께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교수를 하다가 지금 이제 공공기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누나에게, 또 누나는 저에게 서로 의존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나의 전공은 영문학이었고 그리고 사회복지를 하면서 현장을 상당한 정도의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반면에 저는 정치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노동을 전공했고 사회정책을 하다가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좀 이론적인 측면에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누나의 실천 현장과 저의 이론이 만나면서 저희는 서로 의존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독립적인 학자가 되고 어떤 이 연구자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나에게 의존했기 때문에 독립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세요. 저 두 번째 사진은 제가 방송대에서 사회복지 개론을 연극 배우들과 촬영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저 현장에는 배우 4명, 그 다음에 작가 1분, 연출가 1분, 조연출가 1분,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감독들이 6명 있었거든요. 총 13명이에요. 제가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우리 술 먹으러 갑시다. 그리고 뒤풀이를 딱 가게 되면 13분이 와야 되는데 25명 정도가 오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는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픽을 한다든가 음향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다양한 그 세팅을 한다든가. 제가 그때 깨닫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이 강의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거구나. 나는 이 사람들한테 의존해 있기 때문에 나는 독립적일 수 있겠구나. 자, 그렇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의 부자가 되는 데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력, 도로와 철도 등의 공공인프라,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었을 때 우리는 재벌이라는 대부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저의 강의도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론들도 사실은 수많은 선배 학자들의 이론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송 장비를 가지고 다양한 저에게 강의 자료를 만들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독립적인 강의자가 되고 이 학자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존해야지만이 독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존은 시민들이 연대하고 협동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의존적입니까? 독립적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독립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가 의존할 때 독립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모두가 의존되어 있고 모두가 연대했었을 때 인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나눔은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일까요?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일까요? 저는 이제 사회복지학과에 있는데, 사회복지학과 그러면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불쌍한 사람을 돕더라도 근본적인 것이 변하지 않는 한 계속 불쌍한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사회복지는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과 관련된 이론과 실천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사진을 한번 봅시다. 저거는 2021년도 1월에 서울역에서 있었던 사진이거든요. 이때 오른쪽에 있는 분은 행인이었고요. 왼쪽에 있는 분은 노숙인이었었어요. 노숙인이 행인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행인이 놀랍게도 지금 장갑을 벗어주고요. 외투를 벗어주고 돈 5만 원을 줬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시민 강좌를 할 때 사람한테 묻거든요. 우리 학생들한테 물으면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세상은 아직 살만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때 이것을 보면서 마음 한켠에서는 분노가 치밀거든요. 왜 분노인지 아세요? 저 도와주시는 저 행인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이 추운 겨울날 엄동설안에 저렇게 국어를 적선에 기반해서 자기의 먹을 것을 챙길 수밖에 없도록 저 시민을 놔둔 이 사회, 이 국가에 대한 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런 글들을 썼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민의 나눔 1.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 누구는 미담의 주인공이 되고 누구는 희생양이 된다. 그런데 아는가?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에서는 모두가 그냥 사람이다. 제가 유럽에서 유학을 할 때 복지국가에서는 적어도 추운 날 시민들이 저렇게 방치되지 않거든요. 적어도 개인의 자선에 저들의 삶이 맡겨지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런 장면이 펼쳐지는 것은 저 개인의 문제, 그리고 저 자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방치했던 국가 사회에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 그림을 보게 되면 저 통 속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과 못하다가 아예 튀어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아예 노숙인일 수 있고 쓰러진 사람은 실업자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저 적응하는 사람한테 당신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러니까 귀족 정신을 가지고 저들을 도와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오른쪽에 그림을 보게 되면 통을 아예 넓혔거든요. 저 통 안에서는 누구나 다 인간다운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먹을 것, 최소한의 잘 것, 최소한의 교육받을 것, 그리고 최소한의 소득들이 보장이 되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시민권이라고 하고, 우리가 시민권을 나누었다라면, 그래서 저 통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인간적인 이하의 삶들이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그것이 진정한 나눔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시민들 간의 연대이고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흥미로운 게 있는데, 아프리카에 가면 우리가 이제 어려운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려운 장면들, 배고픈 장면들, 삐쩍 마른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을 방치하시렵니까?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자선 기관에서 가장 나쁜 최악의 강도가 이제 그런 강도라고 꼽았거든요. 왜 그런 강도라고 꼽았죠? 거기에 있는 아프리카의 친구들을 헐벗고 빈곤하고 먹을 것만 바라보고 있고 거의 동물처럼 그리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러면 저런 이 광고들 중에 이 어떤 뭐랄까 나눔의 광고들 중에 굉장히 괜찮은 광고는 뭘까요? 했는데 지금 저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저기 있는 그 빈곤의 아이가 굉장히 밝은 자세로 누가 있죠? 배트맨 위에 딱 타고 있잖아요. 저걸 굉장히 최고의 나눔 광고로 꼽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저 아이가 슬픈 표정, 그리고 불쌍한 하나의 상태에서 밝은 표정을 배트맨을 만나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것 역시 배트맨 영웅을 통해 갖고 저것이 해결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는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까지가 질문 나눔이었다면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 실천 나눔을 한번 해봅시다. 실천 나눔은 뭐냐면 어떻게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가 가능할까요? 하는 이제 주제를 던지고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린 다음에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번 던지려고 하거든요. 저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고요. 저 그림의 제목은 Return of the Prodigal Son이라는 그림이거든요. Prodigal Son은 뭐냐면 놀고 먹고 낭비하고 방탕한 아들이 리턴, 집에 돌아온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미리 물려달라고 떼를 써서 그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온 장면이거든요. 저 왼쪽에 있는 노인 있잖아요. 이거 아버지거든요. 아들아 돌아왔구나. 돌아온 탕자거든요. 오른쪽에 서 있는 친구 있잖아요. 큰아들이거든요.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나는 집에 남아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으시더니 가 돌아온 것을 보고 살찐 송아지를 잡자고요.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때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적어도 먹을 것은 줘야 되지 않겠어? 적어도 재우는 줘야 되지 않겠어? 적어도 우리가 병이 들었다면 치료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제 질문. 당신의 아들이 저 탕자처럼, 돌아온 탕자처럼 탕자가 되어 돌아온다면 당신들이 물려받은 재산을 갖고 나서 마음껏 쓰다가 완전히 이 헐벗어서 이제 부모한테 다시 기어 들어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시민 강좌를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그래도 내 자식인데 적어도 먹여는 줘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적어도 재우는 줘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적어도 병원 치료해 줘야 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자식이잖아요. 자식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묻습니다. 자식이 돌아와가지고 여전히 일도 안 하고 여전히 빈둥빈둥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그래도 먹여는 줘야죠. 아무리 미워도 내 자식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저 자식이 아무리 업적이라든가 기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자식인 한 우리는 누구나 다 적어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존의 문제들은 해결해 주지 않냐 하는 것들이 제 질문, 제 대답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아까 그 돌아온 탕자가 생각나시죠? 그 탕자는, 프레디걸이 뭐냐 하면은, 빈둥빈둥 놀면서 먹고 마시고 이런 친구거든요. 그런데 그런 친구를, 그런 탕자를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저 아버지 노인을, 국가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국가이고 탕자가 국민이라면 당신은 탕자인 국민에게, 탕자인 시민에게 어느 정도까지 해주겠습니까? 아까 적어도 재우는 줘야죠. 적어도 먹여는 줘야죠. 적어도 아픈 것은 치료는 해줘야죠.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습니까? 이 탕자를 노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을 잃은 장애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 직장을 잃은 실업자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최소한 어디까지를 해주시겠습니까? 자,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베버리지라는 사람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명쾌한 대답을 내놓거든요. 자, 우리 집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의 집이에요. 시민의 집이거든요. 우리 집을 이제 시민까지도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가족의 자식을 넘어서서 시민 모두를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어디까지 해줄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베버리지는 1942년도에 얘기하거든요. 그때 어디까지냐 했더니 5놈의 거인을 내 자식 곁에, 내 시민, 내 국민 곁에 못 오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5명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소득 결핍. 그러니까 원트라는 결핍이라는 녀석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그노런스. 내 시민이 무식하지 않도록, 무식한 놈한테 공격받지 않도록 나는 그 놈으로부터 보호해 줄 거야. 이게 무지 이그노런스거든요. 세 번째는 디지즈. 암이라든가 뭐 일종의 어떤 뭐 치매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질병으로부터 막아주고 그다음에 그놈이 와갖고 침범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든 간에 무상 의료를 통해 갖고 내가 보호해 줄 거야.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세 번째 디지즈고요. 네 번째 스콰러인데 저 그러면서 스콰러는 좀 영어로 좀 어렵긴 해요. 저기 불결이거든요. 내 시민들이 불결하지 않도록 할 거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니 몸 씻고 말이야 이런 것은 지가 책임져야지 뭐 불결한 것까지 국가가 가서 머리 비켜주나? 근데 저 불결은 뭐냐면 불결한 환경에서 살지 않도록 한다. 주택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5번째가 나태인데 나태는 아이들리스 나태거든요. 나태한 것은 아니 나태한 것까지 어떻게 저놈의 천성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의 나태는 실업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고용의 문제거든요. 자, 베버리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가가 아까 같은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라면 저 5놈의 거인은 내 시민, 내 자식 곁으로 오지 못하게 최소한의 정도를 내가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정도의 어떤 이 수준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간다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시민의 나눔 2번째 글을 썼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민의 나눔 2. 배 부를 권리는 없을지라도 배 고프지 않을 권리가 있고 건강을 잃어도 다 잃지 않아야 해. 이 땅이 어떤 생명일지라도.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요. 너 배부른 돼지가 되고 싶냐?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냐? 여러분 뭡니까? 요새는 배부른 돼지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둘 다 문제거든요. 배부른 돼지는 돼지예요. 인간이 아니거든요. 배고픈 소크라테스는 인간이긴 한데 배고파요. 여러분들은 배고프고 싶습니까? 저는 배고픈 거 딱 질색이거든요. 우리 또 과에도 이렇게 가보면 배고프면 막 신경질 내는 또 제 동료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배고프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배고프지 않은 소크라테스를 이제 우리가 꿈꿔야 된다. 내가 예술을 하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적어도 이 땅의 시민이라면 내 집안의 내 자식이라면 배고프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배고프지 않은 소크라테스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사회복지로 오게 되면, 사회정책으로 오게 되면 자녀주의와 제도주의, 국가가 이제 개입하는 이 태도가 두 가지인데 자녀주의는 아주 최악에 있는 친구들을 잘 선별해서, 불쌍한 사람을 선별해서 최소한의 것을 제공해 주는데 이것은 시혜와 자선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받는 사람은 굉장히 창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낙인감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자녀주의, 자녀적인 사람들을 최소한 선별해서 최소한 준다. 그래서 자녀주의, 선별주의이고요. 제도주의는 어떤 시민일지라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저 5명의 거인 정도는 막아줘야 된다. 그걸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된다. 대상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시민 일반을 가지고 특별한 기준의 모든 시민, 예를 들면 이 아동기라면 아동수당을 줘야 된다든가 노인이라면 노령수당과 의료를 줘야 된다든가 이렇게 특정한 기준에 있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소한의 서비스가 생계비가 아니라 생활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시혜와 자선이 아니라 연대와 권리, 연대를 통해 갖고 그들을 권리로서 시민권을 권리로서 나눈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냐? 사회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 나눔의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실천 나눔이고요. 이제 상상 나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상상 나눔. 우리는 이제 질문을 했고요. 어떤 그 실천을 통해 갖고 저 권리를 이제 확보했다고, 제도를 확보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상상을 해봅시다. 상상을 해보는데 제가 첫 번째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자, 우리 노동인권 교육을 시키잖아요.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그럼 청소년들이 어떻게 되냐면 가서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겠구나. 최저임금을 얘기해야 되겠구나. 사장님한테 알바를 가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질문은 뭐냐면 잘 없거든요. 그럼 제 질문은 뭐냐면 왜 근로계약서를 아이들은 쓰지 못할까 하는 건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 그림 한번 보세요. 저 그림은 조양어 아웃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다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 자기 경영진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 경영진의 어떤 그 부패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저항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건 거예요. 왜 가면을 쓰고 있죠? 얼굴이 밝혀지면 해고당할까봐. 자, 이 상태에서 말을 하라고 하면 아무도 얘기하지 못한다는 건 거예요. 알바를 간 아이들에게 그 근로계약서를 쓰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채용하겠어요? 채용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아무 얘기 없는 아이를 이 청소년을 이 취업시키는 것이 훨씬 낫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고 싶어도 내가 혼자서 말하라고 하면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말을 하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래서 일자리를 못 얻었을 때 내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말을 못할까요? 했었을 때 그것은 두 가지다. 한 가지는 혼자서 얘기했었을 때 어떤 해고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혼자서 얘기했을 때 직장의 왕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투 운동 생각해 보세요. 미투 운동은 상당히 어떤 어떤 보이지 않는 억압들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인 저항들을 하는 건 거죠. 근데 미투 운동이 막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어떻게 돼요? 검사라든가 기자라든가 소수의 전문직 여성만이 할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못하더라. 왜 못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서 말하라고 하고, 그리고 말했었을 때 엄청난 삶의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말하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또 이 상상 나눔의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라면, 내가 이 해고를 당하더라도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면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것을 실현한 것이 베버리지 보고서거든요. 자, 베버리지 보고서는 어떻게 어떤 이 정책학자의 상상이 어떻게 현실이 됐습니까? 이상이 일상, 현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서로 토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1942년도면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시기거든요. 근데 그 한창인 시기에 베버리지라는 학자가 이 정부의 연립정부죠. 그 당시 이제 전쟁이니까 여야가 이제 합쳐서 연립정부를 만들었는데, 연립정부에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 이후에 재건 계획을 만들어 보자 해갖고 사회정책적 대안들을 만든 게 베버리지를 위원장으로 해서 맡겼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과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처럼 베버리지가 그동안은 가난은 나라도 책임지지 못하고 우리랑 똑같았거든요.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베버리지가 5명의 거인들을 베버리라, 그리고 그건 국가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당시의 집권 세력, 특히 이제 보수당이 그 연립내각의 주요한 어떤 그 세력이었는데, 그리고 그때 이제 수상은 처칠이었고요. 이 처칠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건 너무 급진적이야. 그리고 보고서를 내려면 너 이름으로 내. 그리고 정부 보고서로 나오지 않고 보고서를 처음 면해보게 되면 바이는 이제 리튼 바이죠. 누가 썼느냐? 서 윌리엄 베버리지. 이 보고서를 개인의 이름으로 내지 않는데 베버리지 보고서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베버리지 보고서는 이제 사장될 위기에 있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시민들이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는 건 거예요. 방공호에서, 그때 전쟁 기간 중이니까, 또 펍에서, 어떤 시골 같은 데 전쟁 영향이 덜 미치는 곳은 펍에서, 도서관에서 사람들이 그 보고서를 읽기 시작해서 기록에 의하면 1.6km씩이나 줄을 서가지고 그 보고서를 사다가 읽었다는 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몰랐던 사람은 누구예요? 처칠이에요. 자기는 전쟁이 끝나게 되면 영웅이 될 테니까 자기는 재선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연립정부를 해산시키고
다시 선거를 하게 되면 자기 야당 손댈 줄 알았거든요. 놀라운 것은 전쟁이 끝나고 해산을 하고 투표를 했는데, 선거를 했는데 베버리지가 압도적인 표차로 떨어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시에 영국의 시민들은 베버리지 리포트를 알아보고 저것이 우리의 안전한 공동체를 만든다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실천, 하는 나눔, 베버리지 리포트. 저는 아까 사회권을 나눈 건 시민들이 그걸 통해 자기네들이 안전해진 건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뭐예요? 시민들의 연대의 힘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민들의 권리를 알고, 그리고 연대, 권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민의 나눔 3, 세 번째 이제 글을 쓰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면서 제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나눔 3. 배가 고프다. 물고기를 주면서 말했다. 성실하고 근면해야 돼. 성실하고 근면해야 돼. 선생님, 아까 그 서울역에서처럼 이렇게 주는 분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그 사람에 대한 따뜻한 얘기를 한 건데 성실하고 근면해야 돼. 그럼 저 얘기는 뭐예요? 너가 성실하고 근면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여기 온 건 거야 하는 것들이 전 밑바닥에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배가 고프겠죠. 또 배가 고프다. 이번에는 그물에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까지 내어줬다. 여기까지야 해줄 수 있는 것이 다짐하듯 말했다. 자, 이번에 저 사람이 노숙이 또 배가 고파요. 그랬더니 국가가 일자리, 자활이라든가 하는 데 오면서 뭐냐면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 사람이 자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가봤자 의료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자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자, 물고기 잡는 방법 가르쳐줬지, 일자리 찾는 방법 가르쳤잖아, 기술 가르쳤잖아, 여기까지 해줄 수 있는 것이 다짐하듯 말했다. 이게 이제 제3의 길, 노동자들을 리커머디피케이션, 재상품화 시키는 어떤 그런 이제 하나의 전략인 건데,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다양한 인프라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한 사회가 그를 어떤 거 보호해주지 않으면, 한 마을이 그를 키워주지 않으면 아이가 크지 않듯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배가 고플 것이다. 물고기 잡는 면허를 얻기까지는 그의 어장에서, 그의 어장이라는 건 뭐겠어요? 그의 어장은 이제 이 사회권이라는 것은, 시민권이라는 것은 소득 이전이거든요. 그래서 소득을 있는 사람에서 없는 사람까지 어떤 이 자원을 연계하고 돈을 연대해가지고 그 근본적인 사회정책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배가 고플 것이다. 물고기를 잡는 면허를 얻기까지는 그의 어장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저항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저항할 거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것이다. 물고기를 준, 비법을 준, 그리고 그물까지 준 그와 맞서는 것이, 이제 맞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 빵보다는 권리는 권력과 함께, 시민력과 함께라야 살아 숨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질문은 우리가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나눔, 그리고 그것이 정책적으로 가능했던 성찰은 뭐냐면 시민권을 사회 정책으로 이제 관철해낸 것이 베버리지 리포트죠.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들이 뭘까 했을 때는 시민들의 자각과 연대의 힘이거든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달을 가리키면서 달을 보라는 놈이, 이게 달달놈이거든요. 일종의 권력이거든요. 근데 그 달달놈이 보라는 달만 보지 말고 달달놈을 봐라. 그 놈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냈는지. 그래서 그 달달놈을 보고 달달놈이 만든 세상을 읽어야 된다. 이게 세상 읽기거든요. 자, 그랬었을 때 달달놈한테 노동자가 혼자 있으면 첫 번째 그림처럼 저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거든요. 노동자들한테, 청소년 아이들한테 혼자 얘기하지 말고 단결해서 단체로 얘기를 해라. 이러면 이제 두 번째 그림이 되거든요. 그런데 노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시민들이 맨날 노조는 말이야, 자기네 이해관계나 따지고 자기 이익만 따지고 국민 경제는 생각하지도 않아 하고 시민들이 비판하게 되면 사실은 여전히 기울어든 운동장인데, 그때 시민들이
노동자는 시민이고, 그리고 최소한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을 공장에서든 우리 국가에서든 요구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림이 되거든요. 저렇게 되게 되면 토론과 협상과 타협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새로운 상상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력은 제도 정치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저 그림에서 본 것처럼 권력이 제도 정치 안에 있었을 때는 제도 정치의 정치인들의 어떤 그 자기네들의 타협의 산물에 그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도 정치는 시민의 풀뿌리 정치를 반영하는, 그것을 실행하는 것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시민 정치가 우위에 있고 제도 정치는 그것을 반영하는 것에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정치는 우리의 일상에, 그리고 그 정치의 핵심은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의 힘에 맞닿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민들은 그럼 어디서 실천을 하느냐? 내 공간에서 나다운 실천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는 누구냐? 그러면 이제 너는 질문인 건 거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사회권을 제도적으로 실천하는 것인 건 거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민들의 연대의 힘, 그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리가 나눔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자선형 나눔과 대비시켜서 권리형 나눔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거죠.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펼쳐지는 강의들은 전부 다 이 관점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권리형 나눔의 이 학교에서의 실천, 그리고 권리형 나눔의 마을에서의 실천들이 이제 진행될 것입니다. 기대하시죠.